지금부터 이제 체육 교사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거창하게 뭐 교사론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자, 교사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 달라요. 특히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에서 체육교사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꼭 교사다라고 표현 안 하고 체육교사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보통 선생님이 했어도 그냥 교사인데 꼭 체육 선생님의 놀라운 뭐 이거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죠. 이런 기사는 이런 건 이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쁘지 않은 내용이 많아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에게 원자력 아웃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교단에서 연고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기사입니다. 단어가 나오죠. 체육교사. 꼭 수학교사라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음악교사도 본 적이 없어요. 꼭 체육교사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예 추리닝을 입고 그림을 그려놨죠 그냥.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90년대 제가 90년대 중반까지 이제 9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저를 때렸던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체육 선생님은 없거든요. 근데 체벌하면 꼭 체육 선생님이래요. 이미지가 이래요. 꼭 교과가 나와요. 이런 기사에는. 소리가 작네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육교사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애들이 쫙 줄 서서 너 나와 하고 딱 하면 딱 보고 그냥 너 몇 점 이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체육교사예요. 제가 물론 좋은 이미지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색해서 나온 영상 중에 상위에 뜨는 영상 몇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럼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어떤 그 각자 이미지는 다 갖고 있지만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법을 봤거든요. 인터넷법을.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자, 이거 교장, 교감 선생님이랑 싸울 때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법령이에요. 밑에 보면 행정직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디를 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 교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생들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재밌는 영상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들 어서 자리 앉아. 하지만 선생님
이만한 심각하죠? 이만한 보신 분은 아세요. 대한민국 영화에도 명장면이 있죠. 도대체 이게 학교의 새끼야? 아무리 그렇게 선생님이 열받았는데 애들은 왜 웃고 있을까요? 선배한테 난리를 쳐. 그럼 네가 학교에서 잘못하면 바로 고치는데 여기 별 같은 거 있어갖고 어떻게 너희들 가르치겠어? 누구야? 양명기관이 나와! 이 나와야 했어! 웃겨? 그게 아니라고! 저기 당신 이 새끼가 장난을 치다 이제 내 앞에서 장난을 쳐! 똑바로 서 이 자식아! 새끼가 똑바로 서 이 자식아! 웃겨! 그래 이 자식아! 나도 웃기다! 나도 웃겨 이 자식아! 아이, 나쁜 놈이 새끼 그만합시다. 시발 내 잡겠네. 너 뭐라 그랬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자식아? 시발 야 이거 호러 새끼야. 에이 너 누가 그랬잖아. 선생님가요? 시발 저거 네 맞아 어떨까? 시발 족가리고 자꾸. 자 무슨 불러? 동작 불러 새끼야. 쓸데없는 놈의 새끼들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어 이 씨발놈들. 앞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한테 대들면 그냥 들처럼 생긴 개새끼들. 알았어 몰라서 이 씨발놈들. 쓸데없는 당신 월별 제일 자, 실제로 이런 개막장 학교는 없어요. 많이 없지만 정말 소수의 꼴통 선생님과 꼴통 학생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웃자고 약간 본 얘기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이렇게 선생하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모의가 스승이라니까 교사의 보람이 가장 큰 시기일 텐데 정작 교사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교사 5명 가운데 1명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는데 그만큼 교권 추락에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아진 거겠죠. 실제로 교사들이 무시당하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M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먼저 조국형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교를 찾아온 학생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른 교사들이 말려보지만 학부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폭행도 이어집니다. 보건단체 조사 결과 학교 동시대회에서 받은 자녀의 성적에 대한 불만이 발달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실, 한 학생이 교사와 말싸움을 벌입니다. 학생은 거리낌 없이 선생님에게 소리칩니다. 심지어 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런 극단적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르칠 권위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게 지금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했습니까? 학교도 되게 대화를
2012년 8,000건까지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4,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뒤 증가세는 조금 꺾였지만 신고 안 된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OECD 1위일 정도로 교사들이 의욕을 잃으면서 공교육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떨어진 교사의 권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자는 학생들이 모이는 수업 시간. 많은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학원 공부에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 수업을 소홀하고 선생님이면서 약간 무시하고 수업 태도가 나빠도 벌을 주기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말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점을 주는 정도 외에는 마땅한 훈육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줄기였지만 교사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체벌이 없어지면서 벌점 시스템이 도입이 됐었다가 벌점 시스템도 다 사라졌어요. 비인권적이라고 지금은. 여기에 부모의 과도한 집착도 원인이어서 실제로 교원단체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마음을 다쳐가려고 상습을 줘가지고 무조건 교육청에다가 물을 넣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은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교권침해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교권 추락이나 자긍심 하락, 또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교사가 떠날 수밖에 없다. 교사가 폭행을 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폭행 교사를 돕는 교권보호법도 발의됐지만 이현재 국회에서 검토만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학생과 부모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교사 인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주인입니다. 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고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다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많이 바뀌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학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이지만 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3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을 무조건 잡아둔다고 시킨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학교에서 한 1시 이후가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사정이 되면 집에 일찍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고 하니까 정책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요구하는 게 점점 바뀌니까 약간 괴리 같은 것도 오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교사가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교사가 다른 사자 들어가는 직업 중에 다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교사는 전문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취급을 못 받으니까. 하지만 교사가 전문직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하나는 자율성 때문인데요. 자율성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느냐? 자율성이라 하면 수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업인데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이 걸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맡은 반에 내가 맡은 시간의 수업에 대해서는 내가 수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야 빨리 나와서 빨리 이거 결제하고 처리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수업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는 다 권한이 있고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저도 수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교육감이나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야 수업하지 말고 뭐 해 이런 것도 안 돼요. 이 수업은 자율적으로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맡아서 하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도 다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수업하는 모양, 형태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 다르고 저 선생님 다른 게 그의 이야기죠. 자율성이 있다는 게 전문직일 수 있는 그리고 교사로서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체육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하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 안에서 제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서 계획하고 평가하고 수업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육 수업 최고의 매력은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상 최고의 콘텐츠가 스포츠예요. 제 생각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제가 많이 여행을 안 다녀봤지만 어디 갈 때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 가면 그냥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얘기 그리고 바르셀로나 얘기하면 다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발렌시아라는 데 가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발렌시아 그 당시에 뭐 아이마르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막 하이파이브 그래요. 갑자기 막 할아버지들이랑.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어 내가. 근데 샌프란시스코를 놀러 갔어요. 그럼 거기 딱 가서 골든 스테이트 얘기하면 그냥 다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러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뭐 이렇게 특별한 말이 안 통해도 되는 온 지구촌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최근에 뭐 병역 사태부터 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이슈가 되고 미디어에서 다루는 거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데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뭐 융합 수업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수학도 할 수 있고 사회도 할 수 있고 역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하고요. 특히 체육교과 안에서도 스포츠 문화라는 게 내가 선수로 뛰는 것도 있지만 감독이 되보는 것도 할 수 있고 경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심판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그래서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체육을 전공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딱딱한 얘기부터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을 따지면 여러 가지가 헌법부터 있지만 딱딱 정확하게 찍히는 건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이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있고요. 그 다음 교사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길러내서 뽑는지 교원자격 검정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이 있어요. 국가교육과정도 법령으로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현재는. 자, 그러면 학교라는 학교는 또 제도권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도 물론 있어요. 대안학교라든지. 근데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이 제일 위고요. 그 다음 교육지원청은 서울시에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중부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또 쪼개져요.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나와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속으로 관할이에요. 그 다음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면 중학교랑 초등학교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같은 거 보내고 할 때는 교육지원청을 찍어야 이 두 학교에 접근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나누자면 국립도 물론 있지만 국립은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이 서울시 단위 이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국공립고등학교, 뭐 사립고등학교 있고. 그런데 지역마다 사정은 다른데 서울에 예를 들면 서울은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가 더 많아요. 중학교는 공립이 더 많고요. 초등학교는 공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운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공립학교는 학교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인건비, 교육비, 시설비, 그러니까 교사 월급부터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투자하는 돈부터 해서 모든 게 교육청 관할이고 제일 중요한 인사권, 그 학교에 어떤 교사를 보내서 근무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요.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립학교는 비슷한데 운영비 중 일부, 인건비, 교사 월급은 나라에서 줍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사립이랑 공립이랑. 물론 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일부 뭐 삼성이 세운 뭐 충북 홍성에 있나? 뭐 그런 고등학교 이런데 월급 더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학교가 있긴 있지만 일단 인건비는 그냥 호봉체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고 기본적인 교육비, 예를 들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니까 중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라든지 뭐 무상급식을 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립도 똑같이 줘요. 뭐 이런 거 다 주지만 이제 그 외에 예산 같은 거는 다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은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 교육청에서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입시제도나 이런 거에서 사립학교도 같은 바운더리 안에 놓고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공사립 구분 없이 근거리 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학교 시스템이 현재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제가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홈페이지예요. 이런 식의 학교 홈페이지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일단 학교마다 교사가 이렇게 교과별로 쭉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명, 이거는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행정직원까지 합쳐서 학교란 곳에 있고요. 그 학교가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규모인지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1학년이 13반, 2학년이 10반, 3학년이 10반.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 수도 다 해서 800명, 900명, 1000명 이 정도면 요즘 치고는 굉장히 큰 학교였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창덕여자중학교는 1학년 4, 2학년 4, 3학년 4학급이고 한 학급 평균 15명, 13명이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학교는 작은 학교죠. 작은 학교도 있고 큰 학교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학교는 뭐 하는 곳인지 문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교육계획서라는 걸 해마다 3월이 되면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단위 학교별로. 그러면 이 교육계획서 다 만들어요. 어느 학교든지.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다 나와요. 뭐 교목, 교훈, 교과 이런 거 다 나오고요. 여기 보면 차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이라 하면 이렇게 이거 해석하기 힘들거든요. 선생님들 잘 못하는 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에는 뭐 과학을 주당 몇 시간 하고 뭐 이런 걸 해석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양식이 있고요. 학사 일정 중요하겠죠. 학사 일정이라 하면 수업 중에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언제 할지, 체육대회를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안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개학을 하고 언제 방학을 하고 이 학사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 교과 말고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쭉 다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겪었던 수많은 알 수 없는 왜 이 짓을 하는 거야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 교수학습 평가 계획. 뭐 국어과는 1학기에 어떤 해상도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1학기에 어떤, 뭐 2학기에 어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교육과정 웹 프로그램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교육, 교사들끼리 모여서 연수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 학교에서 이렇게 계획적인 일만 하면 좋겠지만 교사들이 가장 충격적인 건 비정기적인 사안이 엄청나게 데미지가 커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가 이슈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학교 지진 때문에 학교가 어디가 뭐 무너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무슨 국회의원이 나와서 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 교육부에 막 연락이 들어가면 빨리 다 조사해 이러면 뭐 학교에 금강곳이 있나 막 선생님들이 막 다 찾아와서 다 조사해서 뭐 이런 거 해갖고 딱 올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고 학생 사안도 비정기적인 사안이 예측 불가능한 A와 B가 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둘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런 게 갑자기 발생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조직을 말씀을 드리면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각 교과별로 교사들끼리 이제 교과 협의회를 해요.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직접. 예를 들어 체육교사가 3명이면 체육교사끼리 교과협의회를 하고 국어교사가 4명이면 국어교사끼리 교과협의회를 하는데 그 교과협의회에서 정하는 거 말고 각 교과별 대표들이 또 모여서 교육과정위원회라고 아예 교육과정을 정하고 평가계획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그런 또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교과교육을 위한 조직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교과 대표들이고요. 생활지도를 위한 조직,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담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반 담임 선생님은 누구고, 부담임 선생님은 누구고, 2학년의 학년 부장님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쫙 조직이 있어서 학생 A라는 학생에 대해서 어떤 지도 사안이 있다 하면 담임은 누군지, 담임이 없으면 부담임은 누군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뭐 부담임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 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정 업무를 위한 조직. 사실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교장 교감은 이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 교사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과별로 다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교사가 국어교사한테 가서 야 너 수업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지도 않아요.
대신 공통적으로 누구나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가지고 인사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고, 하지만 이제 조직은 또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걸 또 강조하기도 해요. 사실 이게 왜 나눠져 있냐면요.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하라는 일이 100개 공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일을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로 오는 모든 공문을 이거는 교무부에서 처리하면 되겠다면 교무부로 보내고 뭐 이런 거예요. 체육에 관련된 거라면 체육 관련 부서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제 교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하루 일과. 이거는 일반적인 체육교사는 아니고요.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걸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의 그거라고 생각하면 바람직한 교사상이지 모든 교사가 이러질 않아요. 술 처먹고 8시에 일어나는 선생님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뭐 예를 들어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났어요. 그 집에서 밥 먹고 이쁘게 꽃단장을 하고 학교를 7시 15분에 도착해서 7시 30분에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반, 농구반, 배구반, 기타 등등 해서 지도를 하고 담임 선생님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조례하러 가요. 자기만에 조례하고 1교시 시작하면 수업하고 수업 안 하는 시간에는 쉬어야지 하기 전에 공문이 날라오고 전화가 옵니다. 뭐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고요. 그리고 16시 30분 이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퇴근을 하면 좋고 못하면 좌절하고 뭐 이런 건데요. 일단 퇴근을 이렇게 하고 집에 뭐 대충 도착하면 집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야근의 의미는 저같이 결혼한 부모들 집에 가면 야근합니다. 집으로 출근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자, 뭐 10시에 꿈나라로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자면 아름다운 삶이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일반적인 교사들이라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교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육 교사가 될 거니까 체육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교과 수업 지도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그냥 신규 교사로 가면 선배님들이 뭐 수행평가 과목 준비 다 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서 이거 어떻게 하나요? 네 맘대로 해. 막 이게 일단 신규 교사에게 떨어진 과제예요. 그러면 네 맘대로 해서 이제 저같이 좀 막 머리 좀 크고 이런 놈은 저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바꿔서 해도 되나요? 이 새끼 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 그냥 해.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눈치껏 보고 막 하는 것도 다 자기 노하우겠죠. 어찌됐건 교육과정의 해석과 적용은 본인의 전문성 그 자체입니다. 해당 교과 영역 관련 업무. 체육에 관련된 건 체육교사들이 다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말고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을 한다든지 운동부 운영을 한다든지 교내 체육대회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체육 관련 공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률 학번이 터졌다.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해라. 막 나오고 뭐 그 학교에는 뭐 학교 몰래 뭐 선수 등록하고 하고 있는 애가 있느냐, 걔는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진로지도 이걸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처럼 체육 전공을 원하거나 체육으로 운동 선수가 되거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진로지도도 체육교사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고 해야 돼요. 그거는 자 모든 교사들이 행정 업무 다음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담임교사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엄마, 또 하나의 아빠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연애들 다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제일 짜증나는 건 중학생 애들이 특히 남학생들 야 여기 와서 좀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이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유부남이 와이프한테 들었을 때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한데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해 이거야. 그거예요. 담임교사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학생을 케어하는 이제 뭐 담임교사가 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하루 종일 우리 반이랑 같이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내가 수업을 하는 시간에만 우리 반을 만나죠. 그리고 다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반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조례 종례 시간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에 대한 사안이 터지거나 우리 반 학생이 예를 들어 A라는 선생님이 B라는 학생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 학생 찾아서 다니고 막 그러는 건데 재밌어요. 막 스펙타클합니다 이런 걸. 갑자기 있다가 막 뭐 누가 뭔 일이 있었다고? 뭐 걔가 우리 반이야 이러고 막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국어학번인데 제가 96년, 95년, 뭐 97년 있던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제가 한 반에 뭐 55명, 51명 요 정도 세대거든요. 70명 세대는 아니에요. 그건 완전 아재들이고 이제 실제로 저희 반에 50명쯤 있으면 한 7, 8월쯤 되면 선생님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과 내 친구가 같이 교무실에 찾아가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이러면 옆에 있는 애 저 선생님 반인데요 이러면 막 충격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엔 많아봐야 20몇 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반 학생들 다 알고 신경 쓰고 이 담임교사가 담임을 한번 계속 하다 보면 힘든데 담임을 하다가 안 하면 좀 막 되게 서운하고 서럽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애들도 담임 선생님 싫어해도 뭐 엄마 아빠 대하듯이 대하거든요. 그래서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입시 지도 같은 경우에 진로 지도 특히 중3, 고3, 고등학교는 사실 이번엔 최근에 고3이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1, 2, 3이 다 진로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진로 지도, 진학 지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되게 웃긴 게 선생님들도 서로 알아요. A라는 학생이 내 수업에 개판을 쳐. 그렇다고 그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담임 선생님한테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담임 선생님 네 제가 다시 케어를 해보죠.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선생님이 와서 걔 제 수업 시간에도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들어오면 해가지고 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학교 생활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A라는 학생이 우리 반이면 다 저한테 들어옵니다. 뭐 학부모가 됐건 다른 선생님이 됐건 교장 교감 선생님이 됐건 다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A 만약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항상 그렇고요. 제가 담임을 되게 못하는데 특히 청소를 잘 못해요. 그래갖고 맨날 지나다니다가 야 이 X야 너희 반 청소 좀 해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농담조로 행정가 역할 이 학교생활 기록부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 죽습니다. 죽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표준화가 돼 있거든요. 표준화가 돼 있다는 거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기록하는 방법이랑은 정말 황당한 건데 2017년에는 뭐뭐 하였음으로 끝내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다 써. 2017년에는 뭐뭐 하였습니다로 바꾸래요. 그럼 뭐뭐 하였습니다로 또 다 바꿔. 그리고 어떤 해에는 습니다 뒤에 점을 찍으라고 어떤 해에는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래요. 막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게 표준화 때문에 문제예요. 표준화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입시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담당 행정 업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부에도 잠깐 있어봤고 예체능부 생활을 오래 했고요. 현재는 뜬금없지만 저희 학교 정보부장입니다. 교원 인사 관련 업무. 인사 관련 업무도 뭐 해마다 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인사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민원의 처리. 이게 되게 웃긴데 이게 행정 업무를 나눠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대회 관련돼서는 잘 알고 있어. 근데 2학기 말에 예정돼 있는 뭐 다른 교과 뭐 수학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설명 듣기 전에. 하지만 밖에서는 전화가 옵니다. 그럼 누가 받는지 신경 안 쓰죠. 밖에서 전화하는 사람은. 거기 수학 무슨 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담당 선생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이 잘 안 돼요. 저한테 다시 돌아오죠. 같은 학교에 있으면 그것도 몰라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가가 아니지만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큽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네이스라고 쓰고 나이스라고 읽는 아주 X 같은 시스템인데 심지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최악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N이 오겠어요. 내셔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하다가 이제 학기 말쯤 되면 전국의 모든 선생님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다운이 되고 난리가 나요. 이만큼 쪼말쪼말을 써놓고 저장을 눌렀는데 저장이 안 됩니다. 으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최악의 시스템이에요. 한번 이미 올라타서 이건 내려올 수 없는 대한민국 저기 개발도상국에서 이걸 배우러 온다는데 왜 배우러 오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 시스템이 왜 문제가 됐냐면 처음에 요만큼이 있었는데 A라는 정책 때문에 이걸 여기 반영해라 하면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다. 바로 새로운 사람이 거기다 뭔가 덕지덕지 붙여서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역같아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게 날아갈 때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교사들 촉제가 멀어집니다. 야, 안 해도 돼! 하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고생하겠지만.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교사들 삶에 그럼 동기부여가 뭐 있느냐? 그냥 호봉 1년에 한 번 호봉이 올라가요. 월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승진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전통적인 시각에는 최근에는 이제 교포 예전에 교포라고 많이 했는데 해외 교포 뭐 그게 아니고 교장 포기자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교육 직원의 개념인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인데 이제 교원, 이제 교사예요. 여기만 보세요. 교장, 교감, 교사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사람은 그냥 교사만 30몇 년 하고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승진이라는 표현을 법령에서 쓰는 건 이렇게만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열심히 하죠. 수업을 잘한다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수업은 평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시스템이 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많이 누린 거죠. 그래서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교무부장을 시키는 대신에 너의 인사고과를 인사점수를 잘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교무부장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위에서 교장선생님, 교무부장,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인사 점수를 잘 줘야 되니까 이분들 말씀을 잘 듣고 속으로 시커멓게 타고 내가 교감만 내봐라 이러면서 하는 그러다가 이제 교사, 도련사 1위가 교무부장이고 2위가 교감이에요. 교장 잘 안 죽어요. 이거 하려고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돼요. 자, 그런데 동급 이거 하기 싫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직렬이 있는데 전직이라고 하거든요. 교육 전문 직원. 우리가 흔히 하는 장학사, 장학관. 그래서 교사들 중에 경력 한 13년, 15년 정도 되면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전문 직원을 뽑아요. 현직 교사 중에. 그래서 되면 교사가 장학사가 되는 순간 장학사는 교감이랑 동급이거든요. 장학사들이 교감으로 나왔다가 다시 장학사로 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학관이 되면 장학관은 교장이랑 동급이에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예전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선배 선생님들이 후배들을 보면 꼭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던 A 코스지만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거 안 합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면 권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점점 안 듣겠죠?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20-30년 개고생해서 교감위장 됐는데 요새 애들은 다르네 이러면서 좌절에 빠지는 또 이쪽 세계에서는 또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통계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일수록 승진하려는 사람이 적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일수록. 그리고 고등학교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말이 잘 안 먹혀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누구나 다 승진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TV에서 보면 제왕적 교장 사건 이런 거 초등학교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장이 파워가 점점 세지고 권위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가치 강조되는 정도는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누구나 보기에 교과 지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교사잖아요. 근데 유능성, 척도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래와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또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행정 업무를 잘해야 승진하는 이 시스템을 한 3, 40년 유지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위해서 꾹 참고 이걸 포기하고 이것만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이 교과 지도 잘하는 사람 위주로 가면 이분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승진의 길이 말고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모두가 교감 규정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보여드릴게요. 후임! 제 월급 명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2018년 중에 제가 월급을 제일 많이 받은 달이라서 그래요. 자, 일단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특정직이고요. 24호봉이에요. 24호봉. 24호봉이라 하면 교사들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군을 36개월 공군 학사장교를 갔다 3년을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3호봉이 플러스 됐으니까 저희 12호봉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12호봉부터 출발해서 이제 9호봉부터 14년을 지났다고 해서 14년으로 이제 근무기간이 나온 거고, 24호봉인데 중간에 한 번 호봉 점프할 기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받는 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인데, 2급 정교사 자격증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 순간 1년이 안 지나도 호봉이 점프가 합니다. 교직생활 단 한 번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무조건 1점 연수는 빨리 받는 게 최고예요. 이거 소급이 안 되거든요. 최소가 3년인데 교직 경력 3년 안에 무조건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4년째 받으면 4년째 1호봉 올랐다고 그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전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한 호봉 오를 때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 올라요. 한 호봉 오를 때 월급이. 그럼 1년치만 100만 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봉 무조건 빨리 올려야 돼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쫙 나와 있고요. 쫙 나와 있고. 자, 본봉. 24호봉의 본봉은 교사 24호봉이면 전국 팔도 어디서나 본봉은 이만큼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정근수당이라고 이게 찍혀가지고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하죠. 저 이런 돈 만져본 적 없어요. 자, 여기 정근수당이 뭐냐면 1월, 7월 모든 공무원이 1월과 7월에 그냥 받는 돈이에요. 이게 무슨 산출 공식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월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상 뭐 이렇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급식비도 주고 뭐 수당도 주고. 참고로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제 삶에 아이가 셋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자녀 수당이 18만 원인 거 보니까 한 명당 6만 원인가 봐요. 제가 지금 이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4만 원. 제가 결혼하자마자 와이프랑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너 하는 거 봐서 혼인신고해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제가 딱 얘기했죠. 등록하면 4만 원 준대. 바로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구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총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총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얼마 안 되죠. 여기 기여금이라는 게 공무원 연금이에요. 근데 공무원 연금이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받으세요. 근데 2000년대 중후반에 제가 이제 교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2000년대 중후반에 된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낮고요. 또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또 더 낮아요. 점점 국민연금화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교사들이 기여금, 공무원 연금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세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그다음에 뭐 이런 보험료도 있고, 이건 뭐 제가 공제를 하는 거고, 상조에는 저희 상조에 있고, 뭐 밥값이 이만큼 나왔고 해서 공제가 이만큼 됐죠. 그래서 실수령액이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정근수당을 뺀 게 제 평균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찍히는 건 매달 300 정도라고 현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비교하라고 제가 6월달 직전달 월급인데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적죠? 이게 제가 6월달에 받은 월급이었고 급여 총액 언론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것이만 저는 만져본 적 없고 항상 이것만 만지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들이 공무원 특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딱 봤더니 2017년에 봤더니 제 연소득이 4,700이래요. 와, 내가 4,700이라 연봉을 받았는데 저는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계산에 의하면 저는 연봉이 한 3,000 정도 되는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사가 월급이 그냥 평균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하는 통계의 오류 있잖아요. 통계의 장난. 그래서 이제 30년 넘은 분들은 월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1.78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 월급이 본봉이 올라가면 정근 수당 및 각종 수당이 거기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33년만까지만 걷어가요. 그러니까 30년이나 33년 이후에는 근무를 더해도 연금을 안 걷어가요. 그러면 연금을 안 뜯긴다는 건 그만큼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월급이 크죠. 항상 선배님들 딱 보고 좋으시겠어요. 맨날 얘기하는데. 자, 이제 교사의 삶, 담당 업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공문 이런 거 막 날라옵니다. 그럼 딱 보고 해석을 해요. 교감 선생님이 그럼 이건 김희진이가 해야지 하고 딱 보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하고 조금 6시 반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사의 삶 이런 공문 처리하는 거고요. 기한도 해요. 기한은 내가 생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문서죠. 교내 스포츠 리그를 하겠습니다. 학급 대항전을 할래요? 라고 이렇게 딱 문서를 하는데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결제를 받은 다음에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육 활동으로 정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뭐 가는 학교마다 하고요. 예산 운영. 이 에듀파인이라는 최악의 시스템인데 이거 개발한 사람이 엄청 칭찬을 받았대요. 근데 교사들은 싫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교사들이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냥 행정실에 전화해서 체육과 예산 얼마 남았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 행정실에 다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교사가 이제 행정실에서 무슨 장난을 쳤다든지 예전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장난을 쳤다든지 비리가 낀다 해서 아예 담당자가 예산을 조회해서 그 예산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기한해서 결제하고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뭘 하냐면요. 예산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0원을 만드는 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원이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뭘 살 때 항상 찾아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요새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딱딱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딱 해냅니다. 그래서 0원이 된 순간 너무 행복해하죠. 막 박수 치고 너 털었구나. 막 털었다가 0원을 맞추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교사들이 그래서 수업 준비하고 뭐 하는 중에 내 수업에 필요한 걸 내가 찾아서 그게 얼마 정도 가격이고 어떤 제품의 특성이 있고 그걸 아는 건 좋은데 전문성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걸 구매하는 절차까지 교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게 많이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명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편법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비리를 없앤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교사들이 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는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맨날 욕하는 방학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작정을 하고 내가 놀겠다고 생각하면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는데 그렇게 놀다가 계약을 하면 망하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돌아오는 방학이 시작될 때부터 다음 학기의 그 두려움과 이런 걸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인데 내가 다음 학기에 배드민턴을 가르쳐야 돼. 근데 나 사실 배드민턴을 너무 못해. 그러면 직전에 무슨 레슨을 받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방학 중에 직무 연수라는 거는 이제
그냥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누가 개설하면 거기 가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고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교사는 그리고 수업 연구, 교재 연구가 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애들 앞에서 창피해서 안 되겠어 하면 방학 중에 매일 열심히 못 만드는 것도 엄청난 교재 연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글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하는 선생님 수업 계시거든요. 애들 앞에서 이걸 해야 돼. 방학 때 막 해냈어.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 학교, 예전에 보충 수업이라고 많이 했는데 방학 중에 프로그램 개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방과후 학교에서 돈을 버느니 그냥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겠다가 저는 나름 모토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학생들이 수요가 있으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좀 제발 해주세요라고 하면 또 학교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 사실 교사는 여행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에게 여행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개발 휴식보다 더 중요한 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견문을 넓히고 학생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걸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긴 해요. 자, 그러면 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학교에서 체육이란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얘기들 쫙 좋은 얘기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있는데 눈에 많이 들어오는 뭐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돌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대요. 보시면 좋은 거 다 있죠? honesty, fair, respect. 멋있습니다. 실제로 이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좋은 얘기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체육 교사로 한정해서 한번 볼게요. 체육 수업. 전설의 우리 학교 ET의 김수로 체육 선생님들 다 앉았는데 많이 왜곡했었죠. 학교 체육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건 작년 저희 학교 이번에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하던 운동부 선수들 지도하는 이런 참교육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슬램덩크 안 보신 분 안 계시죠? 슬램덩크는 저희 세대의 바이블이었고 요즘 세대의 바이블은 하이큐예요. 아시나 모르겠네. 하이큐 안 보신 분? 하이큐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체육인이라면 꼭 봐야 돼요. 하이큐에 불가사의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하이큐는 하다못해 슬램덩크에서도 강백호가 소연이를 좋아해서 농구를 시작하잖아요. 하이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그냥 나와서 남자애들이 배구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제 머릿속에 공식이 완전히 다른데 싸움도 안 해. 학원물인데 그냥 배구만 하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요. 막 그 2차 생산물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슬램덩크 시대에 농구 수업이 좋았다면 지금 시대에 배구 수업이 정말 하기가 좋아요. 배구 수업 하기 정말 좋아요.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를 학교 스포츠 클럽의 개념은 우리가 일본 만화에서 보는 운동부가 학교 스포츠 클럽이고요. 근데 일본 만화는 그 중에 잘하는 학교가 이제 엘리트 선수가 많이 모이는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가 있지만 등록하지 않는 리그라고 해서 등록하지 않는 그냥 운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수 등록 없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스포츠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통합되는 게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요원한데 어찌됐건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대회도 커지고 리그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서 잘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이 선수로 진출하는 사례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사들의 업무 이런 거요. 야, 너 일로 와봐 이런 거부터 해서 이런 거요. 이런 거. 이 그림은 슬픈 그림인데 그림이 이뻐갖고 제가 해봤는데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슬픈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자, 학생 재밌는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국 국회의원은 대표라면 공표 SS를 지키는 점 내가 거기 같은 건 나보다 내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참 유시요? 역시 때는 위를 빼고 먹어야 제맛이야. 우유 배가 뛰겠다니. 아, 이럴 다시 아메리카노에 풀을 빼고 먹어야 제맛이야. 엄청난 것에 유세프에 들어왔어. 천의 유세프요. 이런 애송이가 선생. 이거야 죽어볼까? 나쁜 짓을 하면 왜 이렇게 싫어? 제일 높은 것이 예생. 이 세상에서 비가 제일 많이 내린 것은 내 마음이야. 진짜 이런 세상에 정기마다 그날의 새우야. 어떻게 그만해? 바이올레이션이랑 춤새를 웃어.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너희들 인생이 다 걸려있다는 거잖아. 교수, 너 지금 뭔가 시험에 항상 내가 죽고 중에 하나로 보여야 되죠? 어? 내 인생의 정답은 이 안에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동물속으로. 저도 세연이랑 똑같은 중이병인데 저는 세연이 무슨 거죠? 세윤이는 주의병 자연 수출. 중이병의 자연 수축? 사실 주의병이야. 형태를 변했을 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숨쉬고 살았어. 내 스스로는 불명이 없다라는 나쁘다. 그러나 시간 나는 소크라테스다. 내 죽을 속에 갈리지 말라는 이 순신자는 대표적인 주의병의 자연 수출분들이야. 그러면서 세윤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건 세윤이가 주의병 찍은 셀프네. 중학생이었으면 만약에 그러면 세윤이가 태어나서 주인공이었죠. 세윤이를 이길 수 없는 건가요? 이 사람을 만나봐. 소름이 찾았습니다. 당신의 호소와 오글거리를 전수해 주십시오. 당신? 이 배신자는 배신이 아니라 외지인에게 자숙처럼 이끌려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것 칼과 힘과 한 바보의 열정이지. 오늘만큼 나에게 눈물을 확 좋은 거야 이제. 에베세 잘 들어라. 난 강하지 엄청 강하지 나의 심장 살에 심장이 나는 스트롱 베이비 근데 이게 내려와서 스트롱 베이비 전생에 참 묻히야. 그 종소리가 나서 춤을 추고 있어. 내 몸에 춤을 추고
진정한 왕이 되시오. 위스키가 내 요술이다. 도와주자. 내게 까만 모리스가 만두의 삶을 원하버리는 내가 시대철 내가 너무 백성이구나. 당신 왜 애써를 끼어들까? 당신 어차피 학생도 아니잖아. 나 학생 맞아. 인생이라는 이유도 내가 지담이 애초에 이 싸움에 승리방에 없었어. 단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발전해서 너와 내가 있어. 하이야, 날 쫓은 게 자연은 살았어. 자, 웃기죠? 저보다 더한 놈들이 실제 있어요. 그것이 중학교예요. 특히 남자 중학생 중에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러한 친구들 담임도 해봤는데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하고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다가 너무 웃겨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막 그런 일도 막 벌어지고 그래요. 예전에 했던 드라마 정글피쉬라는 건데 이거 보면 아예 계급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족, 성적이 좋으면 터치를 안 한대요. 이도저도 아닌 애들, 최하위 계급, 셔틀까지 막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내 서열구조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 이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거든요. 교실에 배치되고 예전에 보신 분이 있는 거 모르겠는데 제일 앞에 이 보면 아세요. 이게 다 보면 아는데 반장이 꼭 맨 앞이 아니고 한 두 번째 줄 앉아요. 그리고 뭐 공부 1등도 한 두 번째 줄 앉고 가운데 이쪽이 이제 창문 쪽인데 저쪽이 문 쪽이고 보면 웃긴 게 키 큰 애 뭐 이런 애 나오고 1인자, 2인자 힘없는 애 뭐 어리버리한 애 나오고 이쪽에 이제 창밖 구경 이런 애들 꼭 있잖아요. 그 뭐 멍때리, 평범함, 막 중립파 막 되게 웃겨요. 근데 이거보다 더 웃긴 게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서열 구조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있고 일진이 여기 있는데 우등생이 일진이랑 거기서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진들이 우등생 안 건드리거든요. 되게 웃겨요. 젊은 여교사보다 나이 든 여교사 조금 위에 있고 아 여러분들 축복받았어요. 체육교사, 남교사 생활지도부장의 동급의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약간 짐승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약간 좀 힘쓰는 애들한테 힘 더 센 거 보여주면 애들 말 잘 들어요. 이게 중학생 되게 웃기거든요. 또 애들 입장에서도 더 웃긴 게 학교 일장은 교장이야. 애들 입장에서도 웃겨요 이게. 이게 또 다른 중학교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검색한 건데 현지 급식충이 알려주는 학교 내 서열 1급 뭐 황제, 공작, 학자 이름도 참 골 때리게 되는 거야. 무사, 양민, 뭐 수드라. 아 이거 학교에서 배워서 써먹는 용어잖아요. 저거 불가촉 천민까지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학부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교직생활 최종 코스라고 써놓긴 했는데 학부모님들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깨알정보 이정입니다. 최근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헬리콥터감이 대학가에도 등장했습니다. 헬리콥터감은 무엇일까요? 2016년 뉴스 기사였는데 자녀의 주의를 빙빙 내돌면서 평생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엄마를 말합니다. 뜨거운 주능결을 나타내는 치맛바람에서 파생된 용어인데요. 흔히 상해성 헬리콥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듯이 거센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녀의 주의를 맴도는 엄마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최근
전문가분이 우리들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과거 부모님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 문제가 있던 분이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에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무스쿨 출신이라서 혹시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지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엄마를 위해서 업무 정보를 나누고요. 스포츠와 업무도 단골 주제라고 합니다. 의료들의 댓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44단 잘 알겠으니 바람아. 혹시 돼지 엄마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미 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다니듯이 여러 학부모들을 몰고 다니면서 고액 과외를 짜고 정보를 교환하는 열성 엄마를 뜻하는 말이죠. 돼지 엄마의 기본 조건은 막강한 정보력과 경제력으로 사육시장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 전형이 복잡해지면서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진 돼지 엄마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KBS 연속기획 사교육 인재는 안 된다. 오늘은 하루가의 한 손으로 등장한 돼지 엄마의 실패와 그 폐해 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돼지 엄마들이 더 바빠졌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를 둔 학부모들을 모아 팀 수업을 짜고 이른바 스타 강사까지 추빙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 수업료는 보통 한 달에 4번 기준으로 6,100만 원 선. 하지만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이 소수로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엄마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주로 특목고가 사사고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팀 수업을 한 학생들을 돼지 엄마들이 돕다 보니 그 권한은 사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학부모들 사이에 유연함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들끼리만 입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독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입시 제도가 사교육 열풍과 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돼지 엄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우입니다. 자, 그때 학부모들에 대한 약간 과잉 같은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사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예전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안할 일이 없는데 그냥 미안해요. 학부모들은 항상. 학부모들은 항상 부모는 자녀한테 미안해요. 미안할 일이 제3자가 봤을 때 하나도 없는데 미안하대요. 항상. 그러니까 미안하기 때문에 얘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책을 합니다. 얘가 공부를 못하면 얘가 못하는 거지. 부모가 잘못하는 게 아닌데, 거의 모든 학부모가 애가 뭐를 못하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키가 작은 것도 나 때문, 못생긴 것도 나 때문, 뭐 뚱뚱한 것도 나 때문, 다 나 때문이래요. 엄마들은 항상 미안하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의 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저도 예전에 잘 몰랐는데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해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듣는 게 중요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시거든요. 많이 해소가 되는데, 이제 뭐 남자분들 연애할 때 이제 여자 친구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많이 당황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해소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조금 너그럽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뭐 교사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보다는 일단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교사되는 방법, 저는 80년에 태어나서 80년 12.12 사태 까나대기 때 경험해보고 86년에 아시안게임 보고요. 소돌이 있던 88년 응팔에 나온 것도 봤어요. 전설의 굴렁쇠 이거 응팔 오프닝에 나왔던 것 같은데 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선동열 야구를 라이브로 봤고요. 마이클 조던을 라이브, 전 이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을 라이브로 본 세대고, 그리고 로베르토 바지오, 로마리오, 호나우두를 라이브로 본 세대예요. 스포츠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슬램덩크 엄청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해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년간 제가 럭비 할 때 옷 입은 찍은 사진이었고, 그거는 다른 학교 할 때, 그리고 이제 농구 동아리 했었어요. 지금 볼케이노 있죠? 있죠? 저 서울대 SP 출신이었는데 예전에 이 건물 생기기 전에 옛날 건물 저 뒤에 있는 거기 농구하러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연대 총장배 농구대회도 맨날 와가지고 연대 체육관 팀 말고 05팀 아직 있나요? 네, 그 팀이랑도 많이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게 경기대에서 우승했을 때인가 샀던 거고, 이건 교내 3대3 대회도 상 받았을 때고요. 그리고 저는 2002년 월드컵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본 사람이에요. 이 당시 인터넷 예매 시스템 없을 때 국민은행 앞에서 새벽 3시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서사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전, 폴란드전을 실제로 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웃픈 얘기를 해드리면 2년 전에 제가 표를 상암동에 예선 경기 하나 표를 샀어요. 조추첨하기 전에. 조추첨을 했는데 중국 대 터키전이 걸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되게 슬픈 기억이 나는데, 월드컵은 경기를 보고 조추첨 이후에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졸업하고 백수가 됐어요. 그냥 졸업했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처음에 저는 ROTC를 합격을 해서 하려다가 럭비를 하다 무릎을 다쳐가지고 ROTC를 안 하고 잘하면 그때도 안 갈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놀라운 회복력에 따라 그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그냥 졸업하고 망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망하면 안 돼 해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시험 봐서 졸업한 해에 공군 학생장교 입대해서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신병 훈련대. 저는 공군 가가지고 또 옛날 얘기하면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공부한 1등 해가지고 여기 서울 성남 비행장에 와야지 하고 했는데 훈련을 너무 열심히 받았더니 320명 중에 한 20등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에 남아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거라 해갖고 진주에 남아서 훈련병들보다 공군인데 비행기를 모르고 작전을 모르고 맨날 훈련병들 앞에서 기본군사 훈련만 시켰다는 슬픈 기억이 나요. 그 후보생 때 공차하는 장면. 그리고 이건 제가 2009년에 수서중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제 줄거리를 그냥 다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졸업할 때 제가 군대를 안 간 이유는 제가 졸업했을 때 98학번 형들, 저희 한 학년 위에 형들이 졸업했을 때 서울에서 지금처럼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200명씩 뽑았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형들이 그냥 그 전날까지 과장 못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인고 전날 술 처먹고 다음날 아침에 하고 가갖고 시험 봐도 붙는데요.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제가 딱 졸업할 때 서울에서 거짓말처럼 빵명이었어요. 빵명. 서울에서 한 명도 안 뽑는 거예요. 경기도도 한 100명으로 팍 줄고 이래갖고 어찌어찌 해갖고 1차는 합격했는데 최종에서 떨어지고 망했다 하고 군대를 갔다가 와서 시험을 봤는데 2007년에 제대하고 2007년, 2008년 기간제 교사를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했는데 1차 합격 여러 번 했죠. 최저 때문에. 키가 크죠? 핸드 스프링하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갖고 떨어졌던 슬픈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에 합격할 때는 시험을 잘 봤어요. 슬프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에 일단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였냐면 학교 옮겨 다니는 거 너무 귀찮다. 이른바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가서 천년만년 눌러앉아 살아야겠다가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시험을 엄청 봤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몇 개 넣었는데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했는데 저건 시험을 엄청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생리를 아는데 면접에 달인이 됐어요. 덕분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할 때 정말 쉽게 했던, 수업 시험까지 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넘어갈게요. 체육교사 되기. 일단 공립학교 교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립학교. 이건 올해 걸 일단 보면 올해 이제 그건 예비 공고는 이미 났고요. 어마어마하게 뽑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럴 때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2006년인가? 그 당시에 시험이 더럽게 어렵게 나온 시즌이 이런 거 있었어요. 더럽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근데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꽈락을 면하면 합격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ROTC 들어갔다 와서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이 더럽게 어려워서 붙었어요. 얘는 체조를 더럽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합격하고 실기에서 막 하늘을 날아서 바로 합격하는 기적 같은 분도 있었는데 공부를 안 한 분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를 비시면서 밑점 문제니까 지원해보도록 하세요. 자, 사전 예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396명인데 최근 2, 3년간 체육교과가 국영수보다 많이 뽑고 어마어마하죠. 막 체육과를 막 부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 이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내년에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자, 이건 작년 재작 2015, 16, 17인데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은 제가 지금 시즌이었으면 저는 한 번에 붙었을 것 같다는 이상한 장밋빛 환상에 빠져드는데 어쨌든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반면에 공립학교 선생님만 교사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의 고등학교 중에 60%가 사립학교고 2014년 현재 사립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 뉴스들은 사립학교 교사들 비리, 채용 비리 얘기인데 채용 비리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 관리. 사립학교에서 일단 기간제 교사 경력이 한 1, 2년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이제 정교사 앞으로 쭉 근무할 교사를 뽑을 때는 이 선생 물론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선생이 경력을 기간제에서 경력을 쓴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근무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학교에서 원하는 경력이랑 이제 기간제 교사 1, 2년 정도는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밑도 끝도 없이 넣는 겁니다. 넣는데 처음부터 1년짜리는 1년짜리 뭐 6개월짜리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강사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그 서류에서 딱 눈에 띄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경력을 점점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은 공부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동시에 하시면 나중에 임용고사 2차 시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기간제 교사를 계속 일하면서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이 하면서 공부를 해서 잘 된 케이스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력 관리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류전형.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력서가 뭐 2장, 3장일 수도 있고 지원서 자체 양식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첫 페이지에 딱 내 경력을 간단하게 쓸 때 학교 관련 경력, 교육 관련 경력이 딱 눈에 띄게 그런 걸 관리를 해서 잘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교사가 운동선수 출신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농구부 있는 학교는 꼭 그 학교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랑 뭐 모교 출신을 우대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일단 도전해 보시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한 10여 년 전부터 사립학교도 반드시 정교사 뽑을 때 필기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뽑겠다고 자기들끼리 내적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필기시험에 떨어져서 뜬금없는 B씨가 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이 되게 웃겨요. 똑똑하지만 겸손해 보여야 되고 뭐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정답은 없는데 또 그 학교가 원하는 측면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불복이긴 해요. 사기업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반 농담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여고에서 올해 여학생 한 명과 젊고 잘생긴 남자 교사 한 명이 스캔들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밖에서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예를 들어 뭐 A라는 학교에서 여교사를 뽑기로 했으면 남자 교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원하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원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원을 많이 해보시고 면접도 많이 해보시고 경력도 조금이라도 쌓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용고사의 나름 비중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은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보다는 아예 그냥 스포츠 강사처럼 짧게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어찌됐건 그 교육 감각이라든지 학교 현장 감각을 잃지 않고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간제 교사 혹은 시간 강사를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력 쌓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반대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이면 약간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기간제 교사가 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 뭐 교장교감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근데 꼭 제가 나쁜 얘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기간제 교사를 딱 2년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2년간 할 때 내 담당 업무 말고 학교 돌아가는 모든 일이나 내 담당 업무가 아니지만 다른 일까지 내가 이해를 하고 노하우를 쌓고 경력을 쌓겠다고 생각하고 또 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스펙, 눈에 보이는 스펙도 있지만 자기 그 교사로서의 노하우랑 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수업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임용고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립학교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1차 시험을 아예 임용고사에 위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체크하면 중복 지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용고사는 떨어졌지만 이 A라는 사립학교에 중복 지원 체크를 했는데 그 학교의 커트라인은 넘어서 거기 가서 또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고요. 채용 공고.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구인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쭉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2000년대 중반 당시에 즐겨찾기 해놓고 자주 보고 리뉴얼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런 카페들도 있거든요. 정보 같은 거 교환하는 그런 카페들도 가입하고 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과는 연락하신 경우가 있나요? 여보세요? 선생님, 뭐 하세요? 여보세요? 선생님은 우리 나요? 그래도 선생님부터 지냈어요? 그 진영이라서 여기 다음 주 주중에 이런 거 올려보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그냥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교사들이 신기한 게요. 올해 담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애들을 보내요. 보내면서 아쉽다 하고 있는데 3월 시작을 딱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처럼 이게 안 겹쳐요. 안 겹치고 저는 이걸 비우는 쪽인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작년 반이 한 4월쯤 되면 싹 잊혀지고 그냥 우리 반 1번 하면 새로운 1번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작년 애들 완전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누굴 딱 만나면
내가 얘를 아는데?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를 알아. 분명히 알아. 내가 얘 담임이었고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너 몇 년도에 몇 반이었어가 딱 나오면 갑자기 거짓말처럼 쭈루룩 명령표가 나오면서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얘가 딱 생각이 나면 어떻게 생각이 나요? 얘랑 패키지로 친했던 애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처음에는 네가 누구지 하고 대화하다가 누구는 잘 있냐? 그때 너 누구랑 같이 있었잖아 하면 얘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또 대화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을 하면 좋은 점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고 보람 있는 일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진로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공에서 그리고 이 수업을 비롯해서 교사가 되기 직전까지의 자격을 얻는 과정까지는 다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현장에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학교 현장이 제가 경험했던 학교 현장과 현재의 학교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 경험했던 학교랑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봤던 학교랑 여러분들이 가게 될 학교도 달라요. 교직 문화도 다르고 왜냐하면 젊고 역량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체육 선생님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후배들이 많이 뽑고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꼭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2015년, 16년에 수업을 했을 때 그때 수업을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현직 선생님 몇 분 뵀는데 굉장히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교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연구에 대한 체육 수업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실습을 해보고 계획을 해볼 건데 그거를 내 나중에 발령받고 딱 가자마자 내 현장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실전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좀 이 수업 자체를 힘든 수업이잖아요. 저녁 늦게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알 때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출석을 안 부를게요. 근데 이제 출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출석이 제일 구별이 많이 되는 거라 일단 누가 봐도 그런 거라 그 출석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확실하게 뭐 이메일 통해서 얘기하시든 아니면 수업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결석계도 항상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